안녕하세요. 답이 없는 질문이 기억에 유난히 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적인 살인 미스터리,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죽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또는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고대의 미제 사건 같은 것들은 유난히 우리들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이 생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불가능한 것들을 제거하고 아무리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남게 되는 것이 바로 그에 대한 답일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 이러한 병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으며 과거의 미스터리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 법의학 고고학의 고고학적 조사 기술과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만일 온다면 그만큼 욕구를 돋구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사람들이 좋아하시는 미제 사건 파일 몇 가지를 해결하는데 함께 조사에 참여해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고학적 미스터리 다카부티 살인사건. 맨체스터 대학에 따르자면 북아일랜드에 도착했던 최초의 이집트 미라로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다카부티입니다. 여기에는 나폴레옹 전쟁 이후 미라 무역의 일환으로서 1835년 벨파스트에서 처음 그 미라에 대한 포장이 풀린 이후로 다카부티에 대한 테스트를 하기도 했던 그런 풍부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녀에 관해 있던 그려진 상형 문자는 전문가에게 그녀의 신원에 대한 몇 가지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그녀의 이름은 다카부티이고 그녀는 테베에 살았으며 귀족의 아내 또는 여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카부티는 현재 벨파스트의 얼스터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죽은 지 2600년이나 지난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과학자들은 그녀의 신원을 새롭고 전례 없는 방식으로 파헤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고고학자들은 CT 스캔, 탄소 연대 측정, 그리고 DNA 분석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다카부티가 실제로 폭력적인 죽음을 당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녀에 대한 조사에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한꺼번에 고대의 미라에 대한 연구가 갑자기 미해결 살인 미스터리로 바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이를 재분석한 결과 그녀는 등을 찔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 있는 치명적인 상처는 이집트와 아시리아 군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했던 그들의 도끼로 그 상처를 입게 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DNA 분석 결과 그녀의 놀라운 유전적인 발자국도 발견이 되었는데 그녀의 DNA가 이집트인들보다 오히려 현대 유럽인들과 더욱더 유사하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세밀히 조사된 미라에 대한 많은 수집된 정보들은 벨파스트 미라를 조사하는 고대 이집트 다카부티의 상과 시대라는 제목의 책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살해된 픽트족 남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루셔의 블랙 아일에서 어느 동굴을 발굴하던 고고학자 그룹은 동굴에 움푹 들어간 곳에서 묻혀있던 고대 유골을 발견했는데 그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유골에 대한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을 위해서 그 보냄뼈 샘플에 따르자면 이 남자는 픽트 시대였던 서기 430년에서 630년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그 미라의 시신은 흔치 않은 교차된 자세로 놓여 있었고 큰 돌들이 그의 다리와 팔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였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을 유발시켰던 당시의 발굴을 통해 그 남자가 살해된 이유에 대한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의 유해가 의례적으로 배치된 것을 알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고학자들은 철기시대 후기와 중세 초기에 글을 묻어 썼던 스코틀랜드 일부 지역에 살았던 픽트족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오래된 고대의 살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그의 뼈는 세계에서 가장 공로 있고 법의학 인력제 중 한 명인 던디대학교 해방 및 인간식별센터의 데임스 블랙 교수에게로 보내졌습니다. 당시 블랙은 매우 흥미로운 오래된 유골이 매우 놀라운 보존 상태에 있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그 남자가 입었던 끔찍한 부상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분석한 결과 그는 얼굴과 두개골에 골절을 발생시켰던 최소 5번 이상의 타격을 입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그 남자의 삶이 얼마나 짧게 끝났고 어떻게 그토록 폭력적이면서 잔혹하게 끝났는지를 일부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BBC에 따르자면 디지털 기술 덕분에 과학자들은 머리에 최소 5번 이상의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이 픽시족 남자의 얼굴을 성공적으로 재구성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연구가 이뤄진다면 아마 그가 동굴에 묻혔던 모든 여정까지도 밝혀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고고학적 살인 미스터리로서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어쩌면 정치적 동기의 암살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877년 로이빙겐 마운드에서 발견된 한 남자의 유골이 있었는데, 이는 튀링겐 지역에 위치한 운의 뒷체 문화에 속하는 초기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발견된 이후 무려 150여 년이 흘러 나중에 독일 힐레의 고고학자 팀이 소위 헬름스토르프 왕자라는 그의 유해라는 것을 재조사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2년에 과학자들이 이 유골에 대한 불확실한 실험을 시도했는데, 그때 단순히 부상을 입었을 것이라고 의심했던 이 오래된 인간류에 대한 관심이 이제 와서 다시 점차 높아진 이유는 1999년 당시 보물 사냥꾼들이 그 유명한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소년 측은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브라스카이 디스크라는 것은 금으로 된 상징이 박힌 3600년 정도 된 청동 디스크로 알려졌는데, 이는 천문 형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묘사했던 놀라운 오래된 고고학적 발견으로 알려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이 이야기에 관련된 것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별도로 취급하기로 하고, 가이 미셸과 하럴드 멜러가 수수께끼 유물에 관해 쓴 새로운 책이 출판이 되었는데, 당시 같은 문화권의 산물이었던 바로 이 신비한 인간유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보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그에 따라 법의학적 분석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법의학 전문가들은 고의적이고 치명적인 부상으로 여겨지는 상처를 이 유골에서 식별해 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를란트 대학교 법의학연구소 부소장이었던 프랭크 람스탈러는 이것이 아마도 강력하고 숙련된 전사가 당시 헬름스토르프 왕자의 배와 척추를 찌르는 바람에 이러한 부상이 생긴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을 고려했을 때 헤럴드 멜러는 자신의 글에서 주장하길 아무도 의심하지 않고 있던 통치자가 갑작스런 주변 공격에 매우 눌렀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뼈에서 발견된 부상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정치적 암살의 결정적인 증거로 여겨졌다고 멜러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것이죠. 과연 왕자는 암살자에 의해서 무방비 상태에서 정치적인 죽음을 당한 걸까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과연 이런 정치적인 암살자가 없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고고학적 살인 미스터리 중 폴란드에서 일어난 5,000년 된 잔혹한 가족 살인 미스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11년 폴란드 남부 코시체. 그곳에서 크라쿠프 고고학자 팀이 대량의 인간의 유해가 묻혀있는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무덤은 대략 5,000년 전의 것으로 보였는데, 이 대량의 무덤에서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어린아이를 포함한 15명의 유골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남자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15구의 시신에서 DNA를 모두 검사한 결과
이들이 기원전 3400에서 2800년경 중부 유럽에서 출현한 오래된 포라 문화에 속하거나 아니면 그와 관련성이 깊은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잔혹한 가족 학살의 잔해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게재된 논문에 따르자면 폴란드 전문가들은 이들의 유해가 몸과 팔다리가 겹쳐진 채 서로 가까이 누웠는 채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가족이 어떠한 의식적인 행사를 하던 중에 그들이 함께 처형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감성의 영향을 받은 나머지 벌어지는 실제 일들의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성향이 많다 보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어두운 측면의 이유가 있는 이처럼 무서운 발견에 충격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와 반대로 과학자들은 이 발견에 대해서 흥미로운 장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살인 미스터리를 통해서 고대 당시 그들의 기술적인 수준을 시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법의학, 고고학, 범죄 인류학, 그리고 유전체 전체 분석을 포함한 여러 학문들을 모두 통합한 기술을 사용하여 그 집단이 어떻게 살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그리고 어째서 죽었는지를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폴란드에서 발견된 이 무덤이 예술적으로 복원이 이루어지면서 오래전 당시에 얽혔던 시체 덩어리들과 이들 친족 관계에 대한 그런 분석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고서는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들이 잘 아는 사람들이 매장을 한 것이었고 과족 관계에 따라서 무덤에 조심스럽게 안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식량이 고갈된 시기에 어쩌면 부족의 생존을 위해서 살해되었을 수 있다고 결론을 지었고 이것이 희생 구덩이에서 여성과 어린이만 발견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자면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비단 이곳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매우 흔히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길어졌으니 끝으로 5번째 이야기로서 체코 중세 성 아래에서 인신공양이 발생했던 이야기입니다. 2020년 고고학자들은 체코 공화국의 천년된 블레츠라프 성에서 불행하게 희생되었던 3명의 유해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 희생의식의 일환으로서 살해된 것으로 여겨지는 이 인간 유해는 11세기 초에 성을 짓는 동안 묻혔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들의 유골이 이 성벽 중의 첫 번째 돌층 중 하나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들이 희생되거나 처형되기 전에 돌담을 짓도록 노예로 끌려간 이후 당시 전쟁포로였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조금 지나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서 기초희생이라는 용어가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정 중세 문화권에서는 구조물을 짓는 것이 신에 대한 모욕이라고 믿었었고 이러한 영혼을 달래기 위해서 희생의식을 거행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차례대로 그들이 묻힌 건물을 지키는 소위 건물을 보호하는 영혼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 미국 민속저널에 게재된 한 논문에 따르자면 발칸반도 전역에서 기초희생에 대한 발라드 노래가 매우 유행한 적도 있었으며 이 이야기의 변형들이 또다시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고 그리스와 같은 여러 다른 나라에서 일종의 국가 정체성의 일부로서 받아들인 적도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건물을 높이 그리고 크게 짓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는 그러한 개념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던 일종의 인류에 대한 금기였던 걸까요? 어쨌건 이러한 고대로부터 전해진 너무나 오래되어 전혀 알 수 없을 것 같던 이야기들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고 또한 연구하다 보면
실제로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간혹가다 알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 것을 기약하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